안녕하십니까.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네 번째 시간 엔지니어링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모델링은 오늘 진행될 그 목차에 대해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도면에 대한 크기와 척도, 선의 종류 등 그런 그 정투상 방법 등 그런 것들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도면에 2D로 스케치하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능 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엔지니어링 객체를 형성하고 조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마지막에 출력용으로 설계를 수정하기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링 모델링 같은 경우는 3강에서 했었던 넙스 모델링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들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 제품이 불량이 나거나 처음에 만들 때 오류가 나서 제품을 제작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잘 만들고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우리 도면의 크기와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용지라고 해서 우리가 도면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지 같은 경우는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율은 1대 √2로 되어 있으며 A0 용지의 넓이가 약 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큰 도면을 접을 때는 A4 용지의 크기로 접으며 표제란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면의 치수에 따라 굵기 0.5mm 이상의 윤곽선을 그립니다. 아래 보시면 그런 용지에 대한 크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A3 용지라든가 A4 용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각 용지의 크기를 잘 정해서 우리가 도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척도는 대상물의 실제 치수와 도면에 대해 표시한 대상물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축척, 현척, 배척 등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도면에 사용하는 척도의 경우는 KSA, ISO 545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도의 종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척, 현척, 배척이 있는데요.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축소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보다 작은 척도인 것이죠. 그리고 현척은 실척이라고도 하는데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린 것입니다. 1대1인 척도입니다. 그리고 배척은 실물보다 크게 확대해서 그린 것인데요. 1대1보다 큰 척도입니다. 그리고 척도의 표시 방법은 척도 A:B 형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A는 도면에서의 크기고요. B는 실제 크기입니다. 이렇게 도면의 크기와 척도를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직접 당장 설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설계자라고 한다면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면의 크기와 척도까지만 알아보고 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그릴 때 척도의 기입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척도의 기입 방법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척도 같은 경우는 도면에 보시면 표제란이 있는데 그 표제란에 척도를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는 척도에 관계없이 모두 실제 치수를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도면에서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요 척도를 표제란에 기입하고 그 외의 척도는 해당 그림의 부품 번호 또는 상세도의 참조 문자 부분에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례척이 아닌 경우 치수 밑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거나 비례가 아니면 NS, not to scale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고 있는 선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보겠는데요. KSB0001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면에 그리는 선의 종류에는 실선, 파선, 1점 쇄선, 2점 쇄선이 있는데요. 실선에는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굵은 실선은 외형선이라고 부르는데 물체의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치수선은 치수를 기입하는 데 사용, 그리고 치수보조선은 치수를 나타내기 위해 도형에서 끌어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시선은 가공법, 기호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빗금쳐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해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물체의 절단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단선이라고 해서 부분 생략 또는 부분 단면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선에는 굵은 파선과 가는 파선이 있는데요. 숨은 선이라고 해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양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1점 쇄선은 중심선, 그래서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점 쇄선, 가는 2점 쇄선은 가상선이라고 해서 움직인 물체의 상태를 가상하여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선의 종류를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설계자가 아니더라도 도면을 받았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선들이 어떤 선인지를 대략 파악하실 수가 있고 또 그 도면을 보고 스케치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보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보는 방향마다 다 다릅니다,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한 평면을 잡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투상도가 중요합니다. 물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주는 투상도에는 기능적 위치나 제작 위치, 그리고 설치 위치를 고려해서 정면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투상법의 종류에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에는 삼각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각법과 삼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모델링을 많이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투상법에는 삼각법이 있다고 했는데 삼각법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물체를 보고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 도면을 그리는데 거기서 보시면 그 물체와 투상면이 우리가 물체와 눈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라봤을 때 물체를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본 그 투상하는 면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물체를 투상하는 그런 정면도와 그리고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그 다음에 평면 위에서 보는 평면도, 아래에서 보는 정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법 같은 경우는 눈과 투상면 사이에 물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물체를 보고 그 물체의 뒷부분에 투상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호를 보시면 그 일각법에 대한 기호를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동일한 삼각법과 동일한 모양의 형태를 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평면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그 좌측면도나 우측면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또 저면도나 평면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눈으로 봤을 때 투상면이 먼저 있느냐 아니면 물체가 먼저 있느냐를 따져서 우리가 그 투상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에는 삼각법을 먼저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정투상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KS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도면은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해서 KS 규격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ISO,
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도면화시키기 위해 한국 산업 표준 규격에 따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링을 위한 스케치에 있어서는 보통 KS 규격의 투상법과 단위에 따라 규격을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단위는 국내에서는 보통 밀리미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면에 단위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기준으로 밀리미터 단위를 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데요. 단 미터나 킬로미터를 같은 특정 단위를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치수 뒤에 단위를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의 표에는 그 한국 산업 표준하고 국제 ISO 표준에 대한 그런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면을 그린다거나 우리가 투상법을 설정하거나 그다음에 선이나 문자를 이용을 할 때 이러한 KS 규격에 대한 기준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준한 그런 도면을 작성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투상도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스케치를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스케치의 드로잉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기준 평면을 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3D 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정면, 윗면, 우측면 3개의 기준 평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그림에서 보시면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이렇게 평면을 3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시작을 할 때 정투상법을 우리가 준하는 그런 위치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어떤 면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먼저 정해서 그 면을 정해서 우리가 그 스케치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가서 뭐 조립품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가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그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는 카티아, 솔리드웍스, UGNX, 인벤터, 솔리드 엣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기 다른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대부분 비슷한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 파트 작성과 조립품 작성, 그리고 도면 작성이 있는데 파트 작성에는 파트를 하나의 부품 형상을 모델링하는 것을 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상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3차원 형상을 모델링하는 것이 바로 파트입니다. 그리고 조립품 작성, 파트 작성을 통해 생성된 부품을 조립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부품 간 간섭, 그리고 조립, 유효성 검사, 시뮬레이션 등 의도한 디자인대로 동작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도면 작성에 들어가게 되면 작성된 부품 또는 조립품을 도면화시키고 현장에서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2차원 도면을 작성하는 요소입니다. 아래에 있는 파트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도면 이런 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의 시작 템플릿 형식인데요. 이런 형식들은 각 그 소프트웨어별로 조금은 다르게 뭐 기능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메뉴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파트를 작성을 할 때 기능을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파트 작성하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앞선 강의 3강에서도 넙스 모델링을 할 때도 그때도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D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역시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파트 작성을 할 때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할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파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단면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단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스케치라는 영역에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의 완성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2차원 스케치와 3차원 스케치로 구분이 됩니다. 2차원 스케치는 평면을 기준으로 선, 원, 호 등을 이용을 해서 작성하는 기능으로 일반적인 2차원 스케치를 통해 프로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원 스케치는 3차원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선을 작성하는 기능이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3차원 스케치를 먼저 하시려고 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따릅니다. 밑에 스케치를 보시면 사각형, 직사각형의 스케치가 있고 그 직사각형의 우측 꼭지점에 원을 스케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면 그 단면이, 그러니까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닫혀 있는 면으로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그림처럼 그렇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고요.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솔리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그 입체로 만들게 되는데, 솔리드 모델링은 3차원의 형상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질량, 최적, 부피값 등을 여러 가지 정보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점과 선, 면의 집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에서 생성된 프로파일에 각종 모델링 명령, 돌출, 회전, 구멍 작성, 스윕, 로프트 등을 이용을 해서 형상을 표현을 합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그 앞서서 만들었던 그런 스케치 모양에서 그 돌출이나 구멍을 작성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을 한 그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면,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 솔리드 모델링으로 표현하기 힘든 기하 곡면을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는 표면 데이터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곡면 모델링 기법으로 3차원 형상을 일단 표현을 하고 그 차후에 그 솔리드 형상으로 변경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솔리드 모델링과 곡면 모델링이 두 개를 합쳐놓은 모델링을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우리가 앞서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 입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기하학적 드로잉 및 스케치에 대한 그런 명령어나 구성, 도구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명령어는 드로잉이란 그런 치수 추출이 가능한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상의 기본 단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스케치를 하는 것을 뜻하죠. 스케치를 위한 드로잉 도구로는 선, 원, 사각형, 호, 정다각형, 타원, 폴리선 등이 기본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문자기입, 점, 그 다음에 각 명령의 하위 명령 등으로 드로잉 명령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프로그램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편집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있는데요. 스케치 드로잉 후에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편집 도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도면용 CAD 프로그램과 달리 많은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편집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편집 도구가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은 이동, 회전, 복사, 대칭, 못따기, 못깎기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프트웨어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우리가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스케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스케치를 구속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구속 조건이 무엇이냐면 객체들 간의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잡아두고 차후 디자인 변경이나 수정 시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복잡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케치를 했을 때 구속을 잡아두지 않으면 그런 스케치가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거를 원래대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 조건을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런 구속 조건에는 크게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구속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상적이고 안전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구속 조건의 종류에는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상 구속에는 스케치 객체들의 자세가 자유롭게 변형되는 것을 막고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속을 하게 됩니다.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직각, 평행, 동일, 동일선상, 일치, 동심, 접점 등 다양한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습과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수 구속은 이런 형상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를 잡고 치수 구속은 마지막에 스케치의 값을 정해서 크기를 맞춰주는 구속입니다. 이렇게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만 구속 조건이 완전히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런 퓨전 360이라고 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구속 조건에 대한 아이콘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평, 수직, 그다음에 직각, 접점, 동심 이런 구속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이런 구속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도 우리가 조립 어셈블리 형태의 조립을 할 때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스케치를 할 때도 구속 조건에 맞게 구속을 잘 걸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셔야 원하는 그런 치수의 잘 만들어진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케치 방법과 구속 조건을 통해서 파트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파트를 제작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제작할 때는 제작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작 순서가 없이 무작위로 우리가 스케치를 시작을 한다면 뒤에 가서 이 객체들을 조립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제작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설계를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드로잉 형상을 입체화하는 데 필요한 피처 명령인데요. 이런 피처 명령은 앞선 3강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 그때 나왔던 피처 명령과 동일한 비슷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처 명령 중에는 돌출, 회전, 구멍, 스윕, 쉘, 못깎기, 못따기 등이 있습니다. 돌출은 2D로 제작된 스케치를 단순히 그 모양 그대로 입체화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2D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기능을 실행하면 입체화된 도형이 나타나면서 높이를 지정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은 작성된 2D 스케치의 단면을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서 완성하게 됩니다. 구멍은 규격에 따른 구멍 생성을 목적으로 우리가 만드는데요. 별도의 스케치를 해서 구멍을 안 만들어도 3차원 형상에서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스케치상에서 원을 만들어서 구멍을 만들 수도 있지만 구멍 기능을 통해서 바로 만들어져 있는 솔리드 모델 자체의 도형 위에서 바로 구멍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윕은 돌출이나 회전으로 작성하기 힘든 자유곡선이나 하나 이상의 스케치 경로를 따라가는 형상을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스케치와 별도의 단면 스케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쉘은 생성된 3차원 객체의 면 일부를 제거한 후에 남아있는 면에 일정한 두께를 부여해서 속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등 제품 목업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필통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필통의 그런 윗부분에서 우리가 면을 없애고 필통의 외벽과 바닥 부분에 대한 두께를 줘서
만드는 그런 형태를 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깎이 같은 경우는 둥글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스케치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보통은 3차원 형상에서 모서리를 그런 깎아주는 그런 형태로 해줄 수가 있는데 차후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못따기 같은 경우는 그 원형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각지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그 못따기 같은 경우도 목깎이와 마찬가지로 스케치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3차원 형상에서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차후 유지 보수를 하기에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피처 명령 실행 화면인데요. 처음부터 보시면 돌출, 사각형 단면을 높이 25mm를 줘서 돌출한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중심축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킨 도형입니다. 그리고 사각형 그 3차원 형상 위에서 바로 구멍을 생성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과 그 경로가 있으면 스윕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쉘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한 면을 삭제를 하면서 그 안쪽에 그런 그 두께를 안쪽에 있는 면들의 두께를 주면서 속을 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목깎이는 그런 그 엣지 부분, 선 부분을 우리가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못닦기 같은 경우는 목깎이와 다르게 각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피처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그런 파트를 저장해야 되는데 파트를 저장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은 부품 하나의 파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부품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부품이 완성되면 로컬 디스크나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부품과 조립품, 도면까지 만들어진 경우에는 많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파일들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부품을 모델링하기 전과 후로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원하는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해서 직접 폴더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에 대한 속성이 정의되지 않았을 때는 적용하고자 하는 부품명을 직접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명령의 위치는 각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위치나 사용 방법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기능 같은 경우는 상단 메뉴바에 파일에 있으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모두 저장 등 다양한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위한 부품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강의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델링한 파일은 항상 STL이라고 하는 그런 출력용 파일로 우리가 변환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 확장자들을 나타내 준 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중에서 결국 우리가 3D 프린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L 파일로 변환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케치와 객체를 만드는 명령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객체를 조립하게 됩니다. 그런 객체를 조립할 때도 그냥 단순히 가져다 놓고 그냥 막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파트를 잘 배치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조립품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한 각각의 부품으로 하나의 조립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파트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도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 디자인에는 그런 단일 설계 파트를 생성하는 파트 디자인 부분과 단일 파트와 어셈블리를 결합하는 어셈블리 디자인 부분, 그리고 파트나 어셈블리의 설계 도면이 들어가 있는 도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립품을 생성하는 이유는 단품 모델링 부품의 설계 정확도 및 부품 간
문제점을 분석해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형상의 동작 및 해석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설계 분석을 목적으로도 우리가 조립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조립품을 부품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이 있습니다. 상향식 방식은 파트를 모델링을 먼저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조립품을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하향식 방식은 조립품을 이미 조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기 강의 때 한 번씩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는 부품들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배치할 때는 먼저 기준 부품을 먼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 부품 같은 경우는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동으로 고정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타 부품 배치를 하는데요. 그 기준 부품 이외에 다른 부품들을 그 후에 불러와서 현재 조립품 상에 가지고 와서 그런 부품을 배치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조립. 파트 조립은 파트 조립품을 생성하는데요. 조립품에 배치된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 순서와 조건에 맞게 조립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품 조립 또한 조립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부품 간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스케치에서도 구속 조건이 있듯이 조립을 할 때도 이런 구속 조건에 의해서 부품을 조립을 해야 정상적인 조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약 조건을 보시면 부품과 부품 간의 위치 구속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부품 간 정확한 조립과 동작 분석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런 제약 조건 중에서는 일치 제약 조건, 접촉 제약 조건, 오프셋 제약 조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및 동작을 위해서 2개 이상의 제약 조건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제약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변경 및 수정 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제약 조건에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보시면 우측에 일치 제약 조건, 접촉 제약 조건, 오프셋 제약 조건, 각도 제약 조건, 고정 컴포넌트처럼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일치 제약 조건은 면과 면, 선과 선, 축과 축 등을 선택하면 일치시켜주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접촉 제약 조건은 선택한 면과 면, 선과 선을 접촉하도록 제약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오프셋 제약 조건은 선택한 면과 면, 선과 선 사이에 옵셋으로 거리를 주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각도 제약 조건은 면과 면, 선과 선을 선택해 각도로 제약을 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고정 컴포넌트는 선택한 파트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약 조건을 이용을 해서 파트를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한 파트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부품 간 조립을 분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컴퓨터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 형태로 조립을 해보면 부품 간 크기가 조금은 달라지더라도 1차적으로 문제없이 조립이 됩니다. 하지만 설계한 부품의 크기가 실제 조립 시 나올 수 없는 크기로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3D 프린터 출력에 조립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모델링에서 정 사이즈로 우리가 사이즈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3D 프린터로 그 출력했을 때 오차가 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간섭을 먼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조립된 부품 간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수정하게 되는데 설계상 오류가 발생한 부품은 부품 하나를 직접 열거나 조립 상태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부품을 직접 열어서 수정하는 경우는 도면의 치수가 정확하고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부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본 부품을 직접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식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도면과 값이
임의적일 경우에는 조립품에서 부품을 수정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립이 되어 있는 상대물과 그런 비교를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이 수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파트를 조립을 해서 그런 파트도 수정하고 하겠지만 결국 이런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3D 프린터로 부품을 꼭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은 FDM 방식이 많은데 그런 ABS나 PLA 같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체가 열을 가했다가 식으면서 열 수축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그라들 수가 있는 거죠, 모형 자체가. 그리고 하나 이상의 부품을 출력하여 조립할 때는 이런 수축과 팽창 공차에 의해서 조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출력 후에 조립이 돼야 되는 그런 모델이라면 모델링 자체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특성상 너무 작은 구멍이나 기둥, 면의 두께를 가진 벽면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출력을 위해서 부품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우리가 출력물 자체가 식으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지는 형태로 수축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 형태로 만드는 병에 뚜껑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런 대상물에 정확한 사이즈로 디자인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끼워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3D 프린터마다의 그런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출력 공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D 프린터의 경우엔 모델링 형상 데이터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최대 출력 공차를 분석해서 그 값에 맞게 부품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0.05mm에서 0.4mm 사이에서 공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0.2mm에서 0.3mm 정도의 출력 공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출력 공차는 부품과 부품이 조립되는 부분, 부품 간 유격이 출력 공차 부분에 들어오는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모델을 디자인해서 출력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그 부품과 부품이 조립이 될 때, 조립 형태를, 어셈블리 형태를 만들게 될 때 그런 유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출력 공차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수정하는 두 개의 부품을 조립할 때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 개를 꼭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부품 중에 하나에만 공차를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또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3D 프린터 특성상 아주 작은 구멍이나 간격이 좁은 부품들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멍이 작거나 또 이런 사용하고 있는 노즐의 구경에 따라서 외벽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지름이 1mm 이하이면 출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축이 1mm 이하에서는 특히 출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과 형상 사이의 간격은 최소 0.5mm 정도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부품을 하나씩 출력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작은 부품이라면 여러 개를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형상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출력을 할 때 두 개가 완전히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과 형상 사이의 간격을 최소 1mm 이상 간격을 유지를 해주는 게 출력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FDM 방식에 여기서 또 나오는데 3D 프린터의 노즐은 통상 0.2mm에서
0.4mm 정도의 노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0.4mm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3D 모델링의 형상의 외벽 두께가 노즐 크기보다 작으면 출력이 되지가 않거나 품질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얇은 외벽 두께 형상은 최소 1mm 이상의 벽면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출력 방향에 따라 외벽의 두께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모든 외벽 두께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외벽 두께 같은 경우를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도 두께를 줘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모델링 단계에서 이미 내가 이거를 출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노즐의 구경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런 벽면을 수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이 다 완료된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원본 부품하고 혼동이 되지 않게 다른 이름으로 잘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파트 분할인데요. 이 다음 파트 분할인데 이 파트 분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출력물의 형상이 크게 되면 우리가 3D 프린터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빌드 볼륨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를 분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서포트가 좀 더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파트를 분할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파트의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D 프린터의 경우 금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제품도 형상을 쉽게 출력도 할 수 있지만 장치 특성상 출력할 모델의 형상을 분할하여 출력하고 2개 이상의 출력 파트를 붙여서 완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층 방식으로 출력되는 모든 3D 프린터는 형상을 제대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지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형상의 지지대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파트를 분할해서 출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파트를 분할하는 장점으로는 하나의 파트 출력 시 생성되는 지지대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재고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된 형상의 표면을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한 상태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를 분할할 때는 모든 부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델링 내부에 공간이 발생이 되어 있고 그 공간에서 조립이나 동작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파트를 분할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기준 평면 또는 서피스를 통해서 이런 분할 객체를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면을 이용한다거나 선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그 파트를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 분할인 경우에는 기준 평면, 우리가 XZ 평면, YZ 평면 이런 식으로 평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준 평면을 이용을 해서 분할을 하고 특수 분할인 경우에는 서피스 공면을 이용을 해서도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된 파트를 각 파트별로 각각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파일들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TL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직접 지지대 생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슬라이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3D 모델링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델링 파일을 저장을 한 것을 우리가 3D 출력용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런 3D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G코드로 변환하게 되고 그런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G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데이터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건데 이런 파일 저장하는 기능들은 보통 세이브나 그런 또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익스포트 기능과 그런 세이브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외부로 그런 파일들을 빼낼 때는 익스포트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지만 STL 파일은 주로 3D CAD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OBJ 파일은 3D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L 파일을 변환 시에는 변환 파일의 단위, 밀리미터, 그다음에 해상도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STL 파일을 저장을 할 때 그런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로 그 객체를 형성을 하고 또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또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알아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D 프린터의 출력 공차를 고려한 파트 수정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립되는 부분은 출력 공차를 고려하여 부품 형상을 모델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2번 조립 부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2개의 부품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 3번 출력 공차를 고려할 시 출력 노즐의 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4번 공차를 고려할 사항으로는 소재 수축률, 기계 공차, 도료, 색상 등이 있다. 네, 우리가 출력 공차를 고려한 파트 수정에는 조립되는 부분은 출력 공차를 고려하여 부품 형상을 모델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합니다. 2번처럼 2개의 부품을 모두 수정하는 건 아니고 1개의 부품에만 공차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즐의 크기는 꼭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료는 공차와 관련이 없죠. 자, 2번 2D 도면 작성 시 가는 실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치수선, 2번 해칭, 3번 치수 보조선, 4번 외형선입니다. 네, 외형선 같은 경우는 굵은 실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3번 조립품 구성 방식 중 현재 모델링된 부품을 배치한 상태로 조립품을 구성하는 방식은 1번 상향식 방식, 2번 하향식 방식, 3번 삽입식 방식, 4번 어셈블리 방식. 네, 상향식 방식이죠. 네, 상향식 방식은 파트를 모델링해 놓은 상태로 조립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향식 방식은 조립품에서 부품을 조립하면서 모델링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4번 스케치에서 돌출로 만들 수 없는 형상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삼각형 형태의 모양이고요. 2번은 원통 형태고 3번은 도넛 모양이고 4번은 마름모 사각형 형태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전 명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전 명령은 그 2D 단면을 중심축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켜서 만드는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런 형상들은 전부 익스트루드, 돌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5번은 선택한 면과 면, 선과 선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주는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에 1번 일치 제약 조건, 2번 오프셋 제약 조건, 3번 각도 제약 조건, 4번 접촉 제약 조건. 일정한 간격하면 생각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 조건은 2번의 오프셋 제약 조건입니다. 일치 제약 조건은 면과 면, 선과 선, 축과 축 등을 선택하면 일치시켜주는 제약 조건이고요. 접촉 제약 조건은 선택한 선과 선, 면과 면을 접촉하도록 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각도 제약 조건은 면과 면, 선과 선을 선택해서 각도로 제약을 주는 조건입니다. 6번은 노즐의 구경이 0.4mm일 때 출력이 안 되는 면의 두께는 입니다. 1번 0.2mm, 2번 0.8mm, 3번 1.2mm, 4번 2mm.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0.2mm입니다. 노즐의 구경보다 작은 벽은 출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즐 구경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3D 프린터의 노즐 구경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슬라이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링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하나의 부품 형상을 모델링하는 곳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파트, 2번 도면, 3번 어셈블리, 4번 파라메트릭. 네, 파트이죠. 파트는 하나의 부품 형상을 모델링하는 곳이고 형상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어셈블리는 조립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파라메트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치 같은 경우를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도면을 만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8번째, 모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단면 곡선과 가이드 곡선이라는 두 개의 스케치가 필요한 모델링이 무엇이냐? 1번 회전, 2번 스윕, 3번 돌출, 4번 로프트. 여기에 있는 명령들도 앞에서 많이 확인했던 내용들이죠. 단면 곡선과 가이드 곡선, 두 개의 스케치가 꼭 필요한 모델입니다. 그것은 스윕. 스윕 모델링은 단면 곡선과 가이드 곡선이 꼭 필요하고요. 회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문제에서도 봤듯이 그 단면과 중심 축을 통해서 하는 거고, 돌출은 단면에 높이를 주어서 바로 돌출을 하는 명령이고, 로프트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단면이나 점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4번째 시간 엔지니어링 모델링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